네. 요즘 이제 뭐 침체 뭐 이미 왔다. 근데 이게 또 계속해서 침체가 왔다고요? 왔다. 침체 왔다. 또 하락장 네, 이거 왔지. 길어진다. 이런 말들이 이제 또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을 안 사고 이제 현금을 이제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겠죠, 이분들도 또 이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현금을 모으기만 해야 되냐. 와, 현금을 모은다. 이게 아파트는 타이밍이니까 타이밍이 중요하긴 한데요.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이걸 모아가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고민이 굉장히 되죠. 네. 특히 이제 지금이 더 고민될 것 같아요. 차라리 작년 4분기 같았으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누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어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상반기 끝났잖아요. 이제 하반기 접어드는데 여기 뉴스 헤드라인 또 보듯이 바닥론, 신중론 맞아요. 이게 요즘 네네. 이슈예요. 그래서 마침 검색을 하니까 여기 딱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는데 보다 보니까 또 이게 제 이름 또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고민되는 게 차라리 그냥 올라버리면 쭉 오르면 고민 없이 사고 떨어질 때는 그냥 홀딩하면 되는데 지금 상반기 상황을 보면 일단 바닥은 찍었잖아요. 패닉은 탈출했다. 패닉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 우리 멘탈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공포심에 무조건. 공포심에. 네. 사실 기준금리 3.5%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올라가는 과정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기존에 옛날에 5% 뭐 5.25, 6%도 있었는데 지금 3.5%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응한 것 같아요. 이제 뭐 3.5% 별거 아니네 정도의 심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팔랐고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3번 연속 동결을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시장 분위기가 이대로 동결로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인 상황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급매물은 소화가 됐잖아요. 1월, 2월 급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그래 급매물이 팔리고 호가가 좀 올라가고 내가 굳이 왜 나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내가 헐값에 팔아야 될까? 당연하죠. 집주인들은 당연한 맞아요. 심리예요. 왜냐면 또 당연하고. 거래가 이미 됐으니까. 거래가 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 왜 지금 분위기에서 급매물로 파냐고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반대 입장이잖아요. 이게 합의점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그렇죠. 집주인들은 무슨 소리야. 이제 오를 일만 남았어. 금리 인상 끝났잖아.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는데 금리 끝났고 우리를 괴롭혔던 세금 부담, 종부세 올해 내려가잖아. 공시가격도 내려가고 규제 강남 3구, 영산구 빼고 풀렸잖아. 도대체 뭐가 걱정이야? 라는 입장이에요. 여전히 팽팽하게 줄을 당기고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집값 비싼데 그동안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랐거든요. 살짝 올랐기 네네.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들어가서 매수자 마음은 그렇잖아요. 절대 우리가 손해보는 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왜 집을 안 샀을까요? 작년 4분기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도 내야 되죠.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종부세도 내야 되죠. 대출이자도 내야지. 팔 때 또 양도세도 내야지.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사실 뭐 1억 올라도 올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자신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굳이? 뭐 이런 마음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작동이 될 것 같고 기준금리 얘기하니까 집주인들 니네들 기준금리 이제 동결이고 뭐 좋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3.5%가 지금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지금 일단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저금리라고 해야 돼? 저금리도 아니고 내려가는 시그널 안 나오고 있잖아. 한국은행이든 미국이든 오히려 미국은 더 올린다라고 하고 또 부동산 또 경제의 한 축인데 야 경제가 지금 좋아? 우리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중요한 게 그럼 전세는 어때? 전세도 안 좋지. 역전세, 깡통전세 난리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야 될 이유를 말해줘봐 라고 하면 사실 뚜렷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팽팽한 줄을 당기고 있어서 제가 그래프 하나 띄워볼게요. 네네. 여기에 보면 부동산원 주간 통계 제가 1년으로 요거 보면 부동산 시장 1년 흐름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위에 파란색 보이죠? 요게 네. 매매. 얘가 매매고 진한 게 전세예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자, 이때부터 떨어졌죠? 작년 그러니까 6월부터 1년 전이니까 이때부터 네. 약간 징조가 있죠? 쭉쭉쭉 가다가 4분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는데 뭐가 더 떨어졌느냐?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전세가 지금 문제예요. 작년도 사실은 전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떨어졌는데 다수의 집주인들은 과연 작년에 팔고 싶었을까요? 안 팔고 싶잖아요. 요게 한 3개월, 4개월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 1월부터 반등을 했으니까. 요때 집주인들이 팔았을까 하면 저는 대부분 집주인들은 일단 홀딩 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 팔았으니까 거래량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네. 작년 10월부터 집값이 떨어졌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59예요. 11월이 728, 12월이 835. 1000건이 안 돼요. 서울 아파트가 10만 호가 넘는데 1000건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중개업소들 10곳 중에 9곳은
한 6개월 정도 거래를 하나도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1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 반등을 치죠. 이때 500개, 600개, 700개, 800개 거래가 다수의 집주인들이 내놓은 매물은 아니다. 하락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건 아니고 일부 집주인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그래프 봤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진 가격을 못 버티는 분들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집이라도 팔자. 왜? 현금이 없으니까. 그런 몇 분들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되면 헐값에 좀 팔거든요. 그런 급매물들이 이때 이제 좀 나오면서 주도를 한 거죠. 3개월, 4개월.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사실 이게 저는 비정상이라고, 이걸 정상 하락 거래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1차 하락을 정상적이진 않다. 대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떨어진 이거는 비정상적인 하락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주인들이 줄다리기 게임에서 져서 쭉 딸려가면 집값이 내려가는 거고요. 매수자들이 져서 2020년, 2021년처럼 패닉 바잉이 와가지고 집주인들이 당기는 대로 왔잖아요. 그럼 집값이 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차 하락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보는 김에 좀 더 보죠. 1월이 1,410억건이고요. 2월이 2,459건. 좀 많이 늘어났죠. 12월, 1월 835에서 1415건. 이게 비율로 보면 거의 한 70% 상승하고, 요것도 이제 숫자는 늘어났어요. 절대 숫자는 늘어났는데 비중을 보면, 거래 비중을 보면 70%까지 되진 않아요. 한 40%, 50% 정도 되나? 자, 3월 2983건. 와, 늘어났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프 비중을 보면 실제로는 그 정도 점점 줄어들어요. 증가율을 봤을 때 증가율은 줄어든다는 거죠. 4월, 5월 3,000건. 늘어나긴 했어요. 6월은 아직 뭐 신고가 안 됐으니까.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프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상고하저라고 보는데, 상반기 중에서 1분기, 2분기가 있잖아요. 1분기 1월, 2월, 3월은 그나마 좀 거래량도 늘어나고 회복 속도도 빨랐는데 4월, 5월, 6월 가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우리 부동산 통계를 보더라도 회복을 한 건 맞죠. 회복을 한 건 맞는데 그래프 비중을 보면 원래 이게 제대로 된 상승이라면 치고 올라가야지. 이 정도 속도라면 이 정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멈춰버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버렸어요. 5월, 6월부터. 그러면 지금 이제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이제 고민에 빠지죠. 나 현금을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데, 야, 이거 이런 분위기 같으면 안 살 거고요.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당연히 사는데 이게 박스권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오를까? 내릴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현금을 아까 많이 모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돈 없는 분들은 아마 고민은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돈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고민이 더 많아요. 금리도 그렇고, 이거 나가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데,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조금 길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딱 하반기만 보면 저는 이런 분위기가 갈 것 같아요. 박스권. 왜? 7월, 8월에 뭐예요? 휴가 여름 가잖아. 휴가. 그러니까 여름 휴가 가는데 뭐 아파트 투자하고 여름 휴가 가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고. 뭐 비수기죠. 비수기잖아. 올스톱이잖아. 컨설팅을 받더라도 아니 지금 계획 짜가지고 놀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여행 경비 마련해야지 뭐 컨설팅비 내게 생겼냐고.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일단 놀고 봐야지. 왜? 집값이 막 떨어질 때나 오를 때 같으면 마음이 급하죠. 그쵸.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5월, 6월 보면 빨리 결정을 안 내려도 될 것 같아. 그럼 8월 휴가 갔다 오면 9월에 또 뭐가 있나요? 추석, 명절. 보통 명절이 있으면 명절 전에는 잘 안 해요. 그렇죠. 계약을. 지나고 나서. 일단 명절 끝나고 맞아요. 고민하고 맞아요. 임장을 해도 명절 끝나고 하고. 왜? 명절 전에 지금 뭐 정신 없잖아요. 뭐 이거 내려가야 돼 말아야 돼. 용돈 얼마 들어야 돼. 뭐 마음도 괜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죠. 네네. 마음도 맞습니다. 괜히 막 뒤섞여. 막 부모님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려가려니까 좀 부담도 스럽고 괜히 붕 뜨기도 하고 뭐 이상한 분위기예요. 그럼 명절 지나면 이제 10월이야. 그러면 3분기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는 저는 이런 박스권 갈 수밖에 없고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네. 분위기에 또 중요한 변수, 우리가 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금리 얘기도 했고 뭐 전세 얘기도 했는데 뭔가 자극이 없어야 되죠. 자극이 없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럼 자극이 있으면 뭔가 달라지겠죠. 그 자극이 변수가 저는 금리. 2번이 부동산 정책도 자극을 주니까. 맞아요. 세 번째가 이제 전세가 될 것 같은데 금리만 보면은요. 3분기 지나고 이제 4분기로 접어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사실 평행선 가기가 더 어렵거든요.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네. 파월한테 달렸으니까.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이 떨어지길 바라고 적어도 오르지는 마라. 제발. 저는 일단 동결로 봐요. 왜 동결로 보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역지사지. 그러면 내가 한국은행 총재면 굉장히 머리는 아플 것이다. 왜 머리가 아프냐면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금리가 올랐어요. 미국이 한두 번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이 1.75 정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두 번 올리면 5.75까지 올라가잖아요. 베이비 스텝 두 번 올라도. 그러면 2.25까지 벌어지는데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자금 유출 우려도 있는데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올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모두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말짱 도루묵 되는 이제 겨우 동결 모드로 가고 이제 겨우 패닉을 벗어나고 심리적 안정을 찾고 동결 모드로 가는데 또 오른다고? 불확실성이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 거죠. 0.25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중요한 거지. 3.75 기준금리 3.75 우리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고요. 저는 4%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문제는 불확실성이죠. 야, 지금 0.25가 올랐다는 얘기는 동결이 아니잖아.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집주인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아마 모두 다 어떡하지? 아마 이런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어떡하지? 아무도 답을 안 해주겠죠. 누가 그걸 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파월이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니까. 일단 홀딩 되겠죠. 그럼 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아주 급한 사람들, 전세 못 견디는 분들, 팔아야 되는 분들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매물 던질 것이고 매수자들은 아닌 것 같은데 주춤주춤 빠지면서 또 이런 하락이 주도가 되면 보통 집값 흐름은 한 6개월 가거든요. 한번 결정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쭉 흘러가거든요. 이거 그래프 보듯이 쭉쭉 간단 말이에요. 이게 6개월 갔고 이게 6개월 갔단 그러네요. 말이에요. 네. 보통은 최소 6개월 가요. 더 갈 수도 있고. 내년 4월에 뭐가 있나요? 선거 있단 말이에요. 10월에 금리가 올라서 이런 흐름이 결정되면 6월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4월까지 하락 흐름이 다시 형성이 된다면 엄청난 부담을 느끼겠죠. 경제적으로도 야 미분양 또 늘어난대. 집값 또 떨어진대. 50% 집이 없는데 집 없는 사람들이 다 찍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집 있는 사람들 표도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규제 뭐 풀어야 되지? 이미 많이 풀었는데? 강남 3구, 용산구 남아있고 뭐 DSR 남아있고 이런 거 남았는데 지금 이걸 풀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굉장한 고민에 빠지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금리가 인상되는 거는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것 같고요. 우리 경제적으로도 부동산을 떠나서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까지 동결 고수할 것 같아요. 미국이 막 돈 빼가지 않는 이상. 막 자금 유출돼가지고 진짜 막 달러 부족해가지고 뭐 경제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저는 동결 모드로 버티지 않을까. 적어도 하반기는. 내년 4월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이유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금리를 내렸어요. 이창용 총재께서 그래 금리 내리자. 경기도 안 좋아서. 내리면 반대 현상이 발생하죠. 기다리던 매수자들이 끝났다. 드디어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끝나고 내려갈 일만 남았어. 그럼 마음이 급해져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집값이 유동성이 늘어나고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빨리 안 들어가면 오히려 오른 가격에 내가 사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마음이 급해서 너도 나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심리는 굉장히 갈대처럼 잘 안 들리죠. 그렇죠. 오를 것 같으면 사는 거고 그렇죠. 떨어질 것 같으면 이게 분위기가 내가 불안하고 내가 오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급하니까 막 들어와.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하죠. 이런 분위기가 10월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는 벗어났잖아요. 이제 플러스 시작해서 박스권에 갇혔는데 금리가 내리면서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 총선 앞두고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부 입장에서? 국토부 입장에서 그것도 부담이죠. 규제를 해야 돼? 규제를 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뭐 완벽한 상승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가 아마 이런 시나리오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될 바에는 제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국토부가 원희룡 장관께서 가장 좋아하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골치 아파. 나 안 그래도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부동산 집값 니네들은 그냥 여기 박스권에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게 아마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정책 운용을 할 것 같아요. 한국은행 총재도 아마 마찬가지 마음일 거예요. 국가 경제나 부동산 모든 걸 다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금리 자극은 아마 최대한 배제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서 일단 금리는 빠져야 돼요. 더 이상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은행 대출금리도 크게 올리지도 못하고 가상금리를 또 크게 내리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금리는 하나 빠져요. 그럼 두 번째 변수가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1.3 대책 이후에 나온 부동산 정책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죠.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오버슈팅 되면 많이 오르면 규제하고 많이 내려가면 언더슈팅 되면 규제 풀어요. 아주 단순하죠. 저는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도 방송 나오면 항상 그 얘기 했어요. 보수가 집권해가지고 규제 풀어줄 것 같아? 집값 떨어지면 풀어주는 거야. 만약에 집값 올라봐봐. 윤석열 정부가 더 강하게 규제할 거야. 라고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원희룡 장관이 뭐 PIR 얘기하면서 뭐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과연 장관님 생각처럼 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집값 떨어져 봐. 푸기 바쁠걸?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 10월
11월, 12월부터 막 규제를 풀어요. 1.3 대책 때는 막 다 풀었죠.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급해. 왜? 굉장히 가파르게. 이게 속도가 얼마나 가파르냐면요. 보이시나요? 이때가 0.92%예요. 0.92. 0.92면 주간 변동률이에요. 네. 0.92 곱하기 52주 해보세요. 거의 50%? 집값 반토막 나는 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국토부가 머리가 하얘지죠. 이걸 방치했을 때 10억짜리가 1년 후에 5억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폭락이지. 대한민국 경제가 미분양이 PF 대출이 어떻게 되겠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1.3 대책 이후로 이제 회복을 하잖아요. 일단 관망. 우리 정책의 효과가 나왔어. 다행히 계속 올라갔으면 또 고민이 되는데 박스권에 딱 갇혔잖아요. 더 이상 정책 나올 건 없어. 지금 남아있는 게 뭐 실거주 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거. 그런 게 이슈가 되는 거지. 발표를 하고 후속 조치가 나오는 거지 새롭게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없다. 하반기도 마찬가지다. 아마 지금 실거주 의무 있잖아요. 그것도 웃기게 돌아가잖아요. 국회 통과 안 되고 있죠. 야당은 당연히 반대하잖아요. 투기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야당은 어느 당이 되든지 항상 야당이 되면 반대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투기 우려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여당도 최근 기류를 보면 실거주 의무 풀어줘야 되나 라는 기류가 지금 감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괜히 투기 생기는 거 아니야? 괜히 풀어줬다가 혹시라도 이런 상승장이 또 다시 생기면 우리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좋은데? 딱 박스권인데 굳이 우리가 이걸 자극을 줘야 될까에 대한 그 여당에서도 한 발 빼는 거죠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 명분 있잖아요. 야 집값 떨어지니까 좀 활성화시켜야 돼. 풀어줘야 돼 라고 하는데 집값이 지금 딱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야당이 반대하는데 여당이 나서서 야 빨리 풀어. 안 풀면 안 돼. 라고 하는 명분도 없고 부담도 스러우니까 제가 볼 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저는 당연히 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발표가 되면 당연히 해줘야지. 이게 한 2월? 3월 정도에 사실은 결정이 났었어야 돼요. 이때 분위기는 풀어줄 명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어영부영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타이밍 좀 너무 놓쳐버렸고 6개월 지나버렸잖아요. 이게 사실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버렸는데 지금 아마 둔촌주공 같은 경우 좀 애매해졌어요. 전매 제한은 풀렸거든요. 그러면 1년이잖아요. 올 12월 되면 전매 제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실거주 의무가 안 풀렸어. 못 팔아. 실거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의 엇박자가 나고 정책의 신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지. 좀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인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실거주 의무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 아니, 내 집을 내 마음대로 강제로 몇 년을 거주하라는 게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잖아요. 투기 우려? 투기 우려는 전매 제한을 가지고 해야죠. 전매 제한은 저는 풀어주면 안 된다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실수요자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잖아요. 한 채를. 그걸 왜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될 이유는 뭐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뭐 장기 출장 가거나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뭐 제주도 국제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요양 가거나 이런 예외적인 사유 같으면 팔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면 사실은 전매 제한은 안 되는 거죠. 전매 제한은 유지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뒤죽박죽 섞여버려서 사실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정부는 저는 정치 논리를 떠나서 표심을 떠나서 잘못된 거는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매 제한을 차라리 하고 실거주 의무를 풀어주자는 입장인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실거주 의무가 이 정도면 다른 정책들은 아마 손도 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지금 작년 연말까지는 바닥을 다졌고 네네. 지금 이제 올 상반기에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현재 지금 박스권에 위치해 그렇죠. 있어서 물론 이제 향후에 금리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네. 이게 또 이제 박스권을 이제 탈출할 하락으로 수도 갈지 있고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지 탈출할 이거는 알 수 그렇죠. 없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기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규제 완화도 딱히 또 부담스러워요. 딱히 제가 국토부 나올 것 같지 장관이라도 않다. 규제 완화를 해서 얻을 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를 해줘가지고 뭘 얻겠냐고. 오히려 지금의 이 박스권이 안정적이다라고 정부 여기는 입장에서는 거죠? 가장 해피한 케이스잖아요. 어느 정부라도. 왜? 모든 게 정치 논리거든요. 표심에 집값이 오르는 게 문재인 정부가 왜 욕먹었나요? 결국 집값 올라서 욕먹은 거잖아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욕먹은 거 아니잖아요. 집값 내려도 욕먹잖아요. 올라도 욕먹고 내려도 욕먹는 게 정치 논리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욕먹기 싫잖아요. 내 표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면 표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내년 4월 총선이면 저는 그런 정책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총선이잖아요. 지역별로 개발 호재. 규제가 아니고 개발 호재. 뭐 좋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GTX A, B, C가 있는데 뭐 지금 B 노선이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로 가잖아요. 좀 늦단 말이에요. A나 B보다는 늦어. 야 우리 빨리 해줄게 하면 그 지역에서 안 찍어주고 되겠냐고. 속도를 빨리 해준다는데 연장해줄게.
대통령 공약에도 나왔죠. 뭐 평택으로도 연장해주고 저기 뭐 어디에요? 동두천까지도 연장해주고 총선 앞두고 여당에서 가질 수 있는 카드가 그런 거잖아요. 야, 우리 빨리 해줄게. 연장도 빨리 해줄게. 지역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신규 노선 있잖아요. DEF 공약에 포함된 거. 그거 우리 뭐 예비 타당성 뭐 면제해줄게. 뭐 예타 면제해주고 뭐 이런 거 나오면 표심 영향 주잖아요. 그런 거로 자극을 주지 절대 규제 가지고 집값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그 지역별로 그런 호재가 나오는 지역들은 또 약간 지금 또 올라가고 싶은데 뭔가 이게 재료가 없는 게 많잖아요. 경기도가 좀 재밌어요. 왜 재미냐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회복을 했죠. 0으로 나오는데 이게 말이 보합이지 남북권과 북부권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와요. 보도자료 상세 내용들을 보면 남북권은 뭐가 있어요? 동탄, 재료, 수지, 재료. 용인.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상반기에 뭐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삼성 반도체 뭐 네. 300조인가 네. 투자한다고 하니까 용인, 동탄, 남쪽에 뭐 난리가 났고 평택에도 뭐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고 평택에는 뭐 삼성 반도체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고 재료가 넘쳐.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이 0%가 아니에요. 용인하고 이래 남쪽은 뭐 0.2, 0.3% 플러스 막 올라가요. 근데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재료가 좀 약하고 원래 좀 약세 지역이기도 하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굉장히 커요. 두 개를 합치니까 지금 0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흐름을 볼 때는 이렇게 통계를 보긴 하는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나눠버리게 되면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 차이가 뭐냐? 결국에는 개발 재료. 근데 하반기 내년 총선 다가오면서 아마 개발 재료들을 저는 좀 풀 것 같아요. 지역별로 호재가 나오는 지역들은 또 반등 폭이 커질 수도 있고 상승 전환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돈 있는 분들은 지역별로 좀 이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무조건 서울만 보고, 아, 나는 뭐 보합이야. 일단 뭐 3년 가야 돼 라고 단정 짓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국을 보긴 했는데 서울이면 또 서울 어느 지역인지를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는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